네, 안녕하십니까. XAI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의 6.1절 Counterfactual Explanation 부분의 발표를 맡은 산업진흥연구실 안준모입니다. 바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Counterfactual Explanation은 다음과 같은 문장 정도로 간략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X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Y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X라는 변수를 넣고 Y 값으로서 어떤 프리딕션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 경우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 프리딕션이 우리가 원하는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측이 따로 어떻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예측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제 X 변수의 속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X 변수를 계속 모델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닌 X 변수들을 계속 바꾸면 X 변수를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른 Y 프리딕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X 변수에 그것을 이제 counterfactual instance들이라고 하는데 그 인스턴스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어떤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에서 counterfactual explanation 기법은 어떤 독립적인 인스턴스들의 예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력과 예측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모델의 입력을 예측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법들이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본 스터디에서 관심이 있는 사례가 아니라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플립되는 케이스, 이게 어떤 케이스이냐면은 예측 결과가 크레딧 어플리케이션 같이 이제 승인된다,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예측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예측 값으로 어떤 암에 걸릴 확률과 같은 수치 값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핵심적인 이제 말로 정리를 하면 앞으로 해나갈 스터디는 이 문장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예측값으로서 받고 싶은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장 작은 수준의 피처 밸류를 바꾸면서 그 예측값을 얻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이제 스터디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counterfactual explanation 메소드는 일단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로서 이제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만 있으면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법입니다. 일단 이 메소드의 중요한 점은 X 인스턴스에서 시작을 하고 이 X 인스턴스의 속성 A와 B 등을 계속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성이 바뀐 인스턴스를 X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X 프라임을 이제 counterfactual instance라고 합니다. 이 counterfactual instance를 가지고 모델의 설명성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counterfactual instance를 택할 때는 피처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피처 값이 너무 많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것은 모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었다고 하면 입력 변수 x가 있을 것이고 그 x에는 A, B, C 등등의 피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입력으로 하면 출력으로서 프리딕션 Y가 뽑히는 이런 구조일 텐데 이제 counterfactual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프리딕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프리딕션을 하나를 가정을 해놓고 이 프리딕션을 가정을 맞추기 위해서 x 값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x의 피처들을 뭐 a, b, c를 a', b', c' 등으로 변화를 시킨 이 x'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x'을 이제 카운터 팩추얼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counterfactual explanation, 좋은 이 설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counterfactual instance는, 최대한 사전에 원했던 예측에 가까워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와 10%로 예측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간단히 생각해서 그 클래스의 범주의 비율입니다. 뭐 100%라고 치면 이제 2%만큼 있는 거고 10%만큼 있는 건데 이제 카운터 팩추얼의 카운터 팩추얼의 결과는 2%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10%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메이저인데 이제 피처를 조금만 변경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피처를 조금만 변경을 시키고는 2%라는 값으로 갑자기 변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카운터 팩추얼은 10%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정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팩추얼은 가능한 한 특징값과 관련해서 인스턴스와 유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스턴스 x와 x 프라임 사이에 거리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인스턴스에서는 가능한 기능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사이즈가 음수이고 그리고 뭐 방의 개수가 200개가 넘는다. 이런 것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카운터 팩추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수식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나이브하고 쉬운 방법은 사실 이 기법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그냥 간단히 에러를 보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y 값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인간이 수기로 뭐 x 값의 피처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에러를 측정하고 그런 다음에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머신러닝에서 했던 것처럼 더 좋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로스 함수를 정의하고 그 로스 함수를 옵티마이징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로스의 이제 파라미터는 x와 x 프라임, 이제 원래 있던 인스턴스 그리고 우리가 카운터 팩추얼 인스턴스로 바꿀 인스턴스 그리고 우리가 y가 아닌 다른 y, 그러니까 얻고 싶어하는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항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람다로 구성이 됩니다. 제1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변수를 바꿨을 때 그 바꾼 것에 대한 예측값과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의 차이, 이 차이가 작을수록 이제 에러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쿼드라틱 디스턴스에 이 람다가 붙어 있죠. 이 람다는 사실 이 뒤쪽에 있는 항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컨드 텀에서는 이제 x 인스턴스, 우리가 예측도 많이 다르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 인스턴스와 바뀐 x 인스턴스는 거리가 많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의 크기가 갑자기 네거티브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디스턴스가 한없이 멀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람다가 크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람다가 크다라는 것은 이 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그 말은 이제 y hat 우리가 원하는 y 프라임과 x 카운터 팩추얼 인스턴스를 넣은 프리딕션 값이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파라미터 람다가 작다는 것은 이 우항, 이 인스턴스와 카운터 팩츄얼 인스턴스의 절대적인 거리가 좀 더 가깝게 하겠다라고 정하면 됩니다. 사실 이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앞에 있는 수식을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람다 값을 높여서 예측 값은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카운터팩추얼 인스턴스 값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스트레인트는 이 두 개 예측값과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의 차이가 어떤 에러텀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제약식입니다. 이 경우에서 아까 디스턴스를 간단히 한번 보면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로스 펑션을 이용할 때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수렴시킬 때 사용하는 아담 같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스턴스 파트에서 디스턴스가 간단한 그냥 디스턴스가 아니라 정의된 디스턴스인데 보통의 거리에서 투놈을 쓰는 유클리드 거리를 쓰는 것과 달리 맨하탄 거리인 원놈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어떤 미디언 앱솔루트 데비에이션 MAD라는 수식을 인버스를 취해서 곱해줌으로써 정의됩니다. 맨하탄 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보다 아웃라이어에 조금 더 강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이제 수도 코드까지는 아니고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턴스 x와 우리가 아웃풋으로 원하는 y 프라임, 그리고 에러텀과 그리고 비교적 낮은 것으로 권장되는 람다 파라미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랜덤 인스턴스를 어떤 이니셜 카운터팩추얼에서 인스턴스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로스를 옵티마이즈 하고요. 그 후에 이것이 이 에러텀보다 커질 때 계속 돌아갑니다. 에러텀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람다를 키워가면서 이 사이의 값을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사이사이에 로스를 옵티마이즈 합니다. 그 후에 로스가 미니마이즈 된 카운터팩추얼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식으로 계속 이 수식이 깨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를 다시 반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카운터팩추얼 인스턴스의 리스트를 뽑고 그리고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간단히 수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에 어떤 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연도에 대체 몇 점을 맞을 것이냐라는 프리딕션에 대한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이네이션입니다. 이 프리딕션을 위한 모델은 3계층 레이어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학생들의 피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의 GPA,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평균 학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종, 그리고 로스쿨의 입학시험 스코어, 이 세 가지가 피처로 투입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y 프라임의 값은 0입니다. 이 0은 이제 평균 점수를 의미하고, 어떻게 하면 평균 점수로 예측하게끔 학생들의 피처를 바꿀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에 GPA, LSAT, 레이스 이 부분 이 세 개가 피처이고, 이것을 순수하게 모델에 넣고 학습을 하고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스코어가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0이면 이제 사실 평균, 이거보다 크면은 잘 본 것, 못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코어를 모두 다 0으로 맞추기 위해서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이네이션 방법은 GPA X 프라임과 LSAT X 프라임, 레이스 X 프라임이라는 카운터팩추얼 인스턴스들을 생성해냅니다.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GPA는 계속 홀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점은 굉장히 시험을 못 볼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이 두 명의 친구들이 이 특이점이 레이스가 둘 다 인종이 어떤 흑인일 수도 있고 백인일 수도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지만 이 레이스를 바꾸고 LSAT를 조금 더 입학시험을 조금 더 잘 보게 만들었더니 이 되게 못 봤던 친구들이 평균 점수로 회귀를 하더라 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A는 변하지 않았고, LSAT는 변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당뇨병 위험도에 대한 프리딕션입니다. 모델은 전 모델과 같이 3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이제 피처는 나이, 그리고 BMI, 그리고 임신 횟수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피처 밸류를 어떻게 바꿔야 이제 당뇨병 걸릴 확률이 0.5보다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자세히는 서술해 놓지 않았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혈청 인슐린을 154.3으로 바꿨더니 우리가 원하는 0.5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어서 이 정도로 설명이 나와 있고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counterfactual explanation의 interpretation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AI 방법인 라임과 좀 대조되면서 장점으로 날 수 있습니다. 라임은 생각보다 언클리어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 counterfactual 방법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unterfactual 메소드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 인스턴스들은 어떤 피처들이 계속 변하는지 서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nterfactual 메소드는 어떤 데이터나 모델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아닌 다른 어떤 입출력 시스템을 가진 모든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펑션의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라이브러리화된 어떤 스탠다드 옵티마이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counterfactual explanation들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인스턴스 하나에서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y 값으로 만들기 위해 속성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속성들의 조합을 볼 수 있고 그 조합들을 사람이 고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톨러런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러 텀을 정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톨러런스를 정해야만 로스 펑션이 제대로 가동을 할 텐데 이제 메소드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데이터 EDA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이 톨러런스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기법은 카테고리컬 피처를 많이 다룰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테이션 코스트 때문인데요. 많은 카테고리컬 밸류를 사용을 하면 콤비네이션에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클래스를 가진 6개의 카테고리컬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간단히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100만 회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네이션 기법은 파이썬 패키지 알리바이라는 부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법은 그로잉 스피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어떤 구를 그리고 그 구 근처에서 샘플링을 하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뭐 맨하탄 거리를 쓰느냐 아니면 뭐 3차원을 쓰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카운터팩추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 이 메소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6.1장 카운터팩추얼 익스플레네이션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